네,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최하는 살충제 달걀 또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인체 적용 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 조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잘 아시다시피 살충제 계란파동 또 발암물질 함유 생리대 문제 등 먹거리 안전 문제와 더불어서 생활위생용품을 둘러싸고 소위 케미칼 포비아를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 또 식품과 생활용품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지하고 건설적인 공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에 대해서 신속히 입법적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김상희 의원님께도 당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종태입니다. 시간이 한 120분 정도인데 이미 한 15분 정도 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이 그리 크진 않은데 여기 계신 이제 저희들의 사람 수보다는 그 어떤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밀도 있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 또는 국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걸 이제 반증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단기간에 어떻게 이제 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어떤 우려가 이제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우리 어떤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의 변화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지고 그런 지지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조율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적절한 이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인체 적용 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우선 이제 한 분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분의 이제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토론자께서는 한 7분 정도씩 아마 시간을 좀 배정하시고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아마 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생산적이고 또 이제 합리적인 어떤 토론들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또 향후에 있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기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률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 발표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교수로 계시고요. 현재 한국 독성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권은정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화면 나오고 하기 전에요. 오늘 토론 회의의 제목이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가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라 제목이더라고요. 이 제목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암물질 생리대는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살충제 계란은 이거는 위법으로 사용돼서 지금은 법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나왔던 멜라민 우유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위법적인 거였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위법을 자행하는
하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네. 사실 우리 생활 편리를 위해서 화학 제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전부 여기 엄청 많은 화학 물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요. 사용량도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점점 그 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들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 화학 제품 다 없앨까요? 하고 여쭤보면 아무도 화학 제품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만큼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이런 편리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안전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1958년에 미국에서는 그 델라니 클로즈라는 그런 그 법이 생겼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은 일단 식품에서는 오염 물질이건 일부러 사용하는 첨가물이건 간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식품에는 전혀 검출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법이 1958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이야기였고요. 오염도 좀 덜 했을 때의 이야기고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사용하는 첨가물이야 안 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맞출 수가 있는데 오염물질 같은 거 특히 우리가 쓰는 농약 같은 것들은 식량 생산을 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이 지구 전체가 아니면 나라 전체가 먹고 살게 하려면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한데 그것이 남아있는 거를 불검출로 제로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고요. 그러다가 요거는 식품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1980년에 대법원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량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근거한 정책을 요구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 업장의 생산 업장에 관련된 법안이기는 했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에서 평가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자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에는 미 의회에서 58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델라니 클로즈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발암성을 보였던 농약이라도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불검출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 대신 이때 충분한 그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다는 이런 그 수준을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법이 이 58년에 있던 델라니 클로즈를 이제 대치하게 된 거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미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어떤 섹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아주 단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SOP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이런 거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정책 결정을 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런
약간 늦기는 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그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 메이킹,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식품 안전 관리를 한다. 일단 식품에 관해서 제가 이제 식품 전공이기 때문에 식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평가하고 위해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적어도 식품에 있어서는 식품 자체의 그 관리는 정책 관리는 위해평가에 근거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 따라와서 관리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해 평가를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위해 평가한 자료를 발표할 때 우리 소통에도 항상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해 평가 결과에 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겠다 하면 이거는 규제 없이 마음대로 써라 아니면 화학물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화학물질 사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위해 평가에 기초를 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예가 미국에서 찾아보자면 이제 트랜스팻 같은 거 위해 평가를 해서 요 표시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가공이나 뭐 이럴 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표시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환경부의 저감에 대한 법률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노동청에서는 작업장 내에 이런 화합물에 대한 어떤 그 총량을 지정하는 이런 규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살충제 계란 때문에 묻혀서 전혀 잘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살충제 계란 터지고 한 일주일쯤 후에 백수호 분말 위해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강에 그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백수호 분말, 그러니까 추출물이 아니고 분말이요. 분말 제품이나 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로 위해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했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위해 평가가 꼭 그 반규제냐, 꼭 친규제냐 이렇게 나누어 놓을 수는 흑백 논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위해 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용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위해 평가에 의해서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이 케미컬 포비아가 너무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생각했던 했던 바 중에 하나는 사실 케미칼이라는 게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벤조피렌 이거 오염물질이에요. 오염물질인데 이렇게 뭐 공장 굴뚝이나 뭐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저런 거에서 뭐 산불에서도 나오고 아무 데서나 다 나옵니다. 담배 연기 특히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염이 되면 이게 뭐 오염물질이 저기 농산물로도 들어가고 수산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식품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맛있게 막 부어 먹는 상태에서도 들어오고 자 어쨌든 간에 식품으로 들어오는 건 식품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퍼진 오염물질이 식품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생산할 때 다 오염이 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식품만이 아니에요. 약품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놓게 된다는 거죠. 자,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나요?
이렇게 대기가 있으면 호흡도 합니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양도 결국은 똑같은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식품 따로 위해평가하고 환경부에서 대기 따로 위해평가하고 뭐 화장품에서 여기 바르는 연고 뭐 이런 거 화장품 따로 위해평가하면 다 따로따로는 안전한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냐 안 하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의 갭을 막기 위해서 이번 법률이 제안된 거고요. 벤조피렌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생리대 사건에 생리대 사건은 저는 사실 이쪽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발표된 그 기사를 그냥 따왔습니다. 자, 생리대에서는 개당 어쩌고저쩌고 나노그램에서 얼마 정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모두 검출됐다. 모두라는 얘기는 모든 생리대에서 검출됐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발암물질 성분인 에타론이라 이소프렌, 벤젠 등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탄올은 여러분들이 생리대에서는 기대를 안 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아마 에탄올 엄청 많이 드실 겁니다. 이게 뭐 소주병에 가면 이만큼씩 들어있는 게 에탄올이죠. 자, 이소프렌은 우리 대부분의 식물체가 뭔가를 만들려면 이소프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벤젠 얘기를 하려고 이걸 나왔습니다. 이 앞에 거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벤젠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위해평가를 생리대에만 가지고 생리대에서 나오는 벤젠에 대해서 위해평가를 하면 그걸로 끝이냐? 벤젠은 생리대에서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미 여기는 좀 오래된 건물이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바닥재 새로 깔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왁스에서도 나오고 당연히 흡연할 땐 많이 나오고요. 소각장, 산불, 배기가스에도 휘발유에서도 나옵니다. 한동안 음료에서는 안식향산과 비타민C를 같이 쓰는 음료에서도 나왔지만 요거는 같이 쓰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지금 생리대에서 벤젠이 나왔다고 해서 생리대만 가지고 위해평가를 한다고 사람이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해야 하는데 자, 이게 다 관리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따로따로 위해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각각의 자료를 소비자들이 다 각각 받는데 환경부에서는 벤젠 요만큼 대기에 요만큼 있으니까 안전하다. 먹는 물에 요만큼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리대에는 요만큼 있으니까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나는 안전하냐 하는 거 문제가 생기고요. 그냥 여러 가지 뭐 파라벤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이건 첨가하는 물질이지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식품, 의약품, 또 뭐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최근에 양식 어장에서 포르말데하이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연식품에서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뭐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거에서 포르말데하이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군데서 그래서 생선에서 수산물에서만 이거 위해평가를 해서 포르말데하이드 문제가 뭐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또. 그래서 통합 위해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그리고 잘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터지고 살충제 계란도 터지기는 했지만 그것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법도 너무 다양하고 그 부처도 너무 다양한데 과연 이것들이 사람 위주로 다 잘 묶이고 있느냐 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빈 점이 있다 해서 이런 그 인체 적용 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이제 기존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위해 평가하고 관리를 하는 제품들은 일단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 법에서 그 사려 깊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2개 이상의 법률에서 소관하는 제품의 중복 사용이 된다면 이 새로 발의하는 법안에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거고요. 이 법안에서는 인초 적용 제품이 섭취,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투여하는 거, 그러니까 주사제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약으로 투여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접촉으로 오는 거, 연고제나 무슨 화장품 이런 것들, 대기같이 흡입하는 것들 이런 모든 노출 경로를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구성이 이런 면에서는 잘 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안을 쭉 보면서 명확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과연 다 포함을 하느냐 이렇게 뚜렷한 의미가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조금 의문이 되는 점에 대해서만 몇 개 한번 드러내놓고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였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하였거나 이거를 사용함에 따라 유출되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용함에 따라 유출되어라는 것이 오염물질을 과연 포함하는 건지 최근에 DDT 같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나타난 물질들 또 벤조피렌처럼 이렇게 오염으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과연 이 법안이 명료하게 포함을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도 있군요. 이런 요소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국제기관에 어떤 문서를 봐도 바이올로지컬하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을 분리를 하는 곳은 따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굳이 이거를 분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들었는데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점 같지는 않고요. 이 오염물질을 확실히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법이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물질 외에 오염되는 물질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아까 개별 법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 더하기 이런 개별법들의 2개 이상의 법률에서 소관하는 제품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2개라고 드러냈을 때 예를 그냥 아주 쉽게 들자면 식품위생법에도 적용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근데 단 여기 두 군데만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들이지만 한 1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물론 법은 포괄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게 되면 이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 법률 중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보는 것이 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다행히도 심의 조정 외에 의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결 기능이 있으면 조금은 나을 겁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얼만큼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우리나라의 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다행히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 여기에 위원장을 2명을 두고 한 분은 국무총리, 한 분은 이제 외부 위원, 물론 비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공동위원장이 되면 상당히 위원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과연 위상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위상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간사가 식품의약품 자관급 그 공무원이 간사위원으로 자리를 할 정도면 위상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부 이 위원들은 비상임이거든요. 위원장 포함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실질적인 효율성에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 식품을 관리하는 지금보다는 조금 작지요. 범위가 식약처와 농림 줄여서 말하면 그냥 농림부와 뭐 해양수산부 이렇게 전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갭들을 메우고자 그런 게 생긴 걸로 압니다. 근데 식품 사고는 그 위원회 만든 이후에도 계속 계속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여기서 찾아봤냐 하면 실제로 제가 그 규제개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들이 얼만큼 일을 많이 하고 얼만큼 이 실제적인 효력을 많이 갖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못하는 일도 많지만 그것들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국무총리실의 이 구조를 보자면 일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요 이렇게 사회조정실 안에 국무조정실에서 쭉 내려가서 사회조정실 안에 아니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 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일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는 일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일부예요. 만약에 이 법이 실행된다면 아마도 이 밑으로 들어가서 안전환경정책관과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요 두 국장급 공무원 사이에서 조율을 해서 적당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 하고도 힘든데 여기서 두 분이면 또 다시 미루는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볼게요. 거기는 국무차장실 밑에 규제조정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조정실 밑에가 아니라 규제조정실 따로 있고요. 규제조정실 아래에는 규제총괄정책관, 혁신기획관, 심사관리관 이렇게 해서 국장급 공무원이 3분이 규제개혁위원회 하나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급 공무원이 3분이면 그 밑에 실무진은 더 많겠죠. 이게 일의 효율성의 차이인 것 같고요. 물론 이 법안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것들은 하나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힘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하게 되려면 이 위원회가 단순히 이름의 위원회가 아닌 이 정도의 힘을 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관의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떤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어디 제가 좋은 말을 발견을 해서 그냥 하나 따온 겁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정표에 붙어 있는 거예요. 1802년에 이 마을이 생겼고 고도는 얼마고 인구는 3,700명이다. 이렇게 써 이렇게 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줬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거를 다 그냥 더해서 그러면 6,122다 하는 숫자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벤젠은 얼마고 뭐는 뭐 식품 중에 뭐는 얼마고 또 연고 중에 뭐는 얼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정책위원회가 그냥 가끔 만나서 그때 제공된 그날 바로 제공된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들 쭉 몇 장 훑어보면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러고 나오는 위원회, 형식상의 위원회가 되면 그냥 뭐 생긴 연도와 인구와 뭐 고도, 위도 이거를 그냥 쭉 더해서 위해 평가를 했다, 다 합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고 22조에 여기 보면 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끝에 조금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실한 실제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제문에 몇 개의 예를 잘 뽑아놨는데요. 사실 독일의 BFR 같은 기관에는 이거 위해평가 전문기관이죠. 굉장히 다양한 그 제품에서 통합적인 위해평가를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서 전부 필요하면 관리에 대한 조치는 해당 부처로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정책에 개입은 안 해요. 위해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책은 각 기관에서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전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상당히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실질적인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단순 합을 막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 22조가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감사드립니다. 정리하면 발제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해성 평가의 배경과 관련해서 간단히 델라니 클로즈에 대한 걸로 이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 법률의 제정의 배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조문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토론이 이제 시작될 텐데요. 우선 각자 토론을 준비하셨겠지만은 크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지금 위해성 평가라는 말과 관리가 같이 대꾸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평가와 관리가 좀 주체도 그렇고 내용이 이제 전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법률에도 그렇고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그게 이제 혼재되어서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라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현안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위해성 평가나 이런 툴들을 이런 이제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것이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현안이 지금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제 시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평가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는 시급하고 응급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 2가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법률에 이 2가지 내용이 다 담기면 좋겠다는 이제 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그 법률 안에 있는 용어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들은 한 7분 정도 시간이 이제 할당되는 걸로 하고, 일단 토론자들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또 다시 돌아서 아마 발제자의 뭐 이제 답변 내지는 의견을 좀 더 듣고 또 나머지 플로어에 뭐 혹시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면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토의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 오른쪽에 계신 우선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로 계시는 권호장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호장입니다. 제 이름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국회의원 중에 송호창 의원이 계셔가지고 종종 저는 이제 권호창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불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제 권훈정 교수님하고 또 이름 비슷해가지고 혹시 그 가족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굉장히 친하긴 하지만 가족 관계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여담이고요. 사실은 이제 발제에서 굉장히 뭐 큰 얘기가 잘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세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하는 내용은 이제 별도의 프린트물로 있는데 그거 같이 이제 좀 봐주시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 법률이 그런 사건을 좀 잘 다룰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지금 논란이 됐던 거는 뭐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최악의 화학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달걀 사건, 그 다음 생리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울라스트 섬유라고요. 고어텍스 같은 섬유 제품인데 그걸 애들 옷이나 이제 뭐 시트 카바 이런 데서 사용이 많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뭐 피부 질환 생기고 호흡기 질환 생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보도된 게 휴대폰 케이스에서 뭐 중금속이 뭐 기준치에 뭐 몇백 배가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이 법에서 잘 다루는 그런 대상이 될 텐데 과연 이 법이 이제 그런 걸 다루기에 좀 얼마나 좀 적합한지 이런 측면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은 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이제 기존의 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실 모든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 취지 자체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제품, 그러니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제품이죠. 그런 제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인체 적용 제품이라는 이제 용어가 지금 제시가 됐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초로 아마 법정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용어인데 과연 인체 적용 제품이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품을 잘 커버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는 거는 이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체에 이용하는 제품 이런 뉘앙스를 주는데 자, 화장품 잘 맞죠? 그죠? 네. 생리대 뭐 맞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 이건 인체에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세제 이것도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식약처에서 대상화한 물질들은 이 용어가 잘 부합이 되는데 산자부라든지 뭐 환경부에서 다루는 물질들은 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체 적용보다는 그냥 중립적으로 인체 접촉 또는 인체 영향 뭐 이런 식의 좀 다른 용어, 그러니까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좀 잘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이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함으로써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제품을 했는데 사실 어떤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세 개밖에 없어요. 먹거나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거나. 사실 투여는 그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투여는 이제 약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사제가 있지만은 주사제 화학약품을 주는 경우는 우리가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에서 다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다 굳이 주사제로 들어오는 경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주사제로 하는 게 맞지 투여로는 사실은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투여할 때 그 방법은 경구로 투여하거나 피부로 투여하거나 흡입하게 하거나 또는 주사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여가
섭취, 접촉, 흡입하고 같은 레벨의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 체계에 대해서 사실 이 위원회를 국무조정실에 두는 거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게 위에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위에를 관리를 해가지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게 사실 이 법의 취지인데 그거는 개별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해 관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유해성 평가인데 이거는 고도의 어떤 과학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역시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 위원회 이름이 유해성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건 너무 협소하게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위원회는 유해관리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유해관리위원회에서 유해성 평가 전문기관에서 해온 어떤 과학적 결과를 가지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어떤 유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저희가 아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살충제 달걀 사건을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위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살충제가 검출이 됐어요, 달걀에서. 그래서 전수를 조사했어요, 전수를. 그리고 봤더니 한 5% 농장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다 전량 회수하고 폐기했어요. 그 다음에 유해 평가했더니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 문제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끝나질 않잖아요. 왜냐면은 농약 검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 혼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해 평가를 했더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아니 살충제가 들어있는 계란을 계속 먹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먹은 분들한테 그 정도 먹은 것 갖고는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지 계속 먹으라는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살충제 오염된 달걀은 다 수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났어야 되는 문제인데 안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의 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위의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법에는 사실 위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다뤄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지금 식약처가 관장하는 제품만 아니라 뭐 산자부 제품도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아울라스트 제품 같은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유해 소통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식약처에서 합니까? 이게 불명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권은정 교수님 발제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산하에 안전환경정책관이 있고 고용식품의학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유해소통 전담관을 하나 둬서 이 사람이 유해소통에 대한 좀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은 이게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법에 보면은 피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생리대 같은 경우 보면은 피해 사례 수집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정작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역학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생리대 사용하고 여성들이 호소하는 어떤 뭐 생리불순이나 여러 가지 증상에 관계가 있는지를 좀 밝혀달라는 건데 그런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좀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이 법에 좀 보완해야지 유해 평가하고 생리대처럼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도 하고 이런 거가 좀 전체가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과연 피해자라고 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나라 보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민사로 해당 기업에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이 워낙 문제가 된 경우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데 이게 뭔가 제품 관련된 피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법률 체계를 어떻게 갈지를 이제 아마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해성평가관리위원회 정책위원회를 이제 관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본 법률에서 좀 부족했던 위해 소통, 그다음에 이제 조사와 관련해서 역학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 그다음 피해자 보상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토론은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임무혁 선생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임무혁입니다. 예. 저는 식품 중에 잔류농약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했고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대학으로 와서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되게 바쁘셨는지 제가 법률안을 방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토론 내용이 조금 다른 교수님들하고 조금 생뚱맞는데 법안을 휙 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저는 이 법안을 보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 연구하면서 이런 게 있어야 됐는데 절실하게 느꼈는데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제가 기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식품 사건 사고를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05년도에 뭐 장어, 말라, 카이트 그린이라든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한 4개 정도 하면 수업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요. 2006년에 녹차에서 또 농약 나왔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한 회사에서 녹차 제품을 그냥 아예 생산 안 하는 사태, 초유의 사태까지 나왔고요. 2010년에는 또 저기 남해안에 또 낙지 때문에 또 서울시하고 식약청하고 또 대판 싸움 붙는 것도 있었고요. 2011년, 13년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또 완전히 나라 전체가 공황에 빠진 적도 있었죠. 이때는 이게 검출되었다는 정보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공포감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언론하고 조금 달라졌다는 게 들더라고요. 위해성 평가를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위해성 평가 결과 가지고 논의하고 없던데 이런 자체를 관련 공무원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논란하냐.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검출 하나만 갖고 논란하는 게 아니고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신문에서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이 검출 이후에 위해성 평가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판단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딱 이 시점에 이 법률이 딱 이 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은 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자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을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를 타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가거든요.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게 이런 소통의 장이 없었지 않느냐. 사실 이런 거는 이런 법률안이 생기고 위원회가 생기고 이 안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선진화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위해평가 수행을 하는 전문가 간의 소통의 장이 아까 법률안에 보니까 국무조정실에 있는데 저도 교수님들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딱딱하지 않나. 저는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면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막 평가를 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뭐 결정을 하고 이런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의논을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 안 베끼려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흘러가는 대로 해서 통합이 잘 돼요. 위에 서로 싸우질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농약에 대한 위해 평가하고 조직이라든지 실제로 이 시스템을 많이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피프라라고 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농약관리법입니다. 피프라가 있고 FPQA라고 식품품질보호법 요거에 따라서 환경보호청에서 농약에 대해서 환경보호청 오염물질하고 이런 걸 환경보호청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청을 주도해서 FDA, USDA 및 주 정부가 협업해서 농약이나 오염물질의 통합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완전 노데이터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되면 투명하게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법률 갖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법에 소관하는 부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식품안전 업무가 통합되면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부처가 한 두 개로 나눠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축산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해성평가법은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미국식의 법안이 되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또 저는 이제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2012년도에 이제 제주도 감귤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농약 기준 설정 사업을 식약처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미국의 기준이 없으면 감귤을 수출 못한다 그래서 한 10여 년 수출을 못했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해서 사업을 한 건데요. 2013년 초에 마지막 단계에서 EPA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기준 설정이 어렵다. 한 수억 들여서 사업을 해서 제주 도민들은 굉장히 기쁨에 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골프장 티박스에서 산모가 망코제 농약에 노출됨으로 노출량이 초과돼 갖고 감귤의 기준 설정을 못 하겠다. 이게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죠? 보통 저희 그 식약처 그때 국장님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기는 통합 위해 평가를 합니다. 통합적으로 모든 하나의 농약에 대해서 공기로 아까 권은정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장 티박스에서 친 농약을 또 접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애완용 동물의 살충제 치는 거, 그다음 식품을 통해서 모든 거를 통합 위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미국은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출 경로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미국 공무원들은 진짜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자기 일만 딱 하고 집어 던져버리면 자동으로 쭉 흘러가게 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이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통합하여 조율할 수 있는 게 참 좋은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렇게 안 되도록 법률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좋은 법이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아까 그 관리 기간 둘 수 있다고 딱 두 줄이 있던데 그걸 좀 상세하게 해서 이 법에서 아예 상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행령 시행규칙 밑으로 내려가면 효력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 국민들이 정부에 발표하는 걸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거기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뭐 사실 저는 푸드 포비아, 뭐 케미칼 포비아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케미칼 농약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같은 동료 교수들하고 회식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와 전문가들인데 저하고 의견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그냥 소비자 가정주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해평가 법안을 통해서 이런 진짜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임명 교수님. 그 뭐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그 법의 실효성 또는 뭐 이제 그 효율성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백대용 변호사님이십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공청회 자리에서는 불편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악역을 좀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 그리고 중추적인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권은정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필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소비자 측면을 간과하거나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 MSDS라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공단에 가보시면 18,737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에 가도 독성 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소비자들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불편과 불만과 고통을 느끼냐?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리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그 생리대에서 나오는 독성물질, 화학물질의 이름을 알아서 이 사이트에 가서 독성을 있는지 없는지, 뭐 경피, 경부, 흡입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사용한 제품을 판매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 굉장히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이 법안 또한 기존에 있던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정책이 산업 중심적이고 산업 친화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요한 이슈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기업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소비자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대참사라고 얘기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서도 관련된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넘어가시면은 소비자 정책의 부재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 차원의 규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관련 부처는 법과 제도의 부재,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을 호소하면서 법을 만들어달라, 법을 개정해달라, 인력을 충원해달라,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대부분 이런 호소의 이면에는 이 기회에 해당 부처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늘리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조직과 인력 등은 비대해지지만 권한도 점점 강화되지만 소비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재발합니다. 이 법안도 저는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의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어떠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런 이유로 정부 부처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온 국민을 눈물을 흘렸던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이러한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민간 차원의 규제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와 소비자 차원의 규제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차원의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집단 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지만 이번 주제는 아니고 논의를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기업의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성 평가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기업에게 1차적인 위해성 평가 및 보고 혹은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입법 공청회 주제를 빌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법을 만들면 과연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 사전 예방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식약처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식약처의 의지와 열정 정말 높이 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약처가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안 제14조에 보면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인체 적용 제품 및 물질이 광범위하게 규제되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해성 평가를 주도하여 수행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환경부든 산자부든 소비자 문제를 관할하는 공정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4페이지입니다. 위해성 평가에 대한 1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인체 적용 제품 및 그 성분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성 평가를 1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기업들이 수행한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해성 평가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위해성 정보의 근원지인 기업의 역할이 이 법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위해성 평가 정보와 관련돼서는 이미 인프라가 여러 군데 구축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의 소비자 위해 예방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서 통합 식품 안전 정보망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CISS라는 소비자 유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해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5페이지에 보시면 이 대표적인 이 두 기관의 유해 정보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소비자 유해 정보의 근원지는 기업으로부터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해 감시 시스템의 가장 큰 허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이번에 사건처럼 밀리안 생리대를 구입한 소비자는 그 제품과 관련해 불만이나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업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이러한 문의에 대해 제대로 응대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나 관련된 부처, 소비자원, 소비자 전체적인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로부터 유해 정보를 가장 먼저 수집하게 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비자 유해 감시 시스템에 있어서도 이 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유해성 평가 결과의 경우에도 기업들에게 유해성 평가의 업무를 1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나온 유해성 평가 결과물들을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자기들의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정보부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성 평가를 하게 되면 정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이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인 시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사전적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자유 규제의 강화가 정착돼야만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만 우리나라 정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신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자율적인 자정 능력을 키워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나 혹은 위해성 평가 혹은 관리정책위원회는 이러한 기업의 자유 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핵심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 부처가 나서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다거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욕심은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위해성 평가 법안의 제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 법안대로 제도가 마련되었을 경우에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 이번에 문제된 생태 사건을 전제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의 자율 규제와 관련해서 기업이나 사업체 측에서 이제 사전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하거나 의무적으로 또는 이제 공개하는 것을 아마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아까 언급은 하셨지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이것만 하기에는 좀 그 안전장치가 없어서 좀 시민들이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율규제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의미에서 이게 아마 같이 가야 되는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그 손해배상제 같이 가야지 기업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서 피해 입증 책임의 그 이제 그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까지도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어서 다음 토론은 그 한겨레 신문 의료 전문 기자로 계시는 김양준 기자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의료 쪽인데 제가 안전성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살충제 달걀 문제도 계속 기사를 썼었고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도 계속 기사를 쓰면서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뭔가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언론들의 대책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역학조사를 해라, 또 유해성 평가를 제대로 해라 하는 하나의 축과 또 하나의 다른 축의 생산에서의 문제로 뭐 동물 복지를 해라, 뭐 공장식 축산을 이제는 그만해라 이런 문제부터 기업이 안전성을 가지고 생리대를 생산하게끔 해라 뭐 이런 두 가지 축으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생산보다는 안전성이라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언론도 그러한 대책으로 대안으로 그런 대책을 얘기했었고 저 역시 찬성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 유해성 평가 위원회가 앞으로 한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생겼을 때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 모습도 지금과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유해성평가위원회가 내놨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이것도 맞느냐, 정부가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또 안전하다고 맞느냐, 분명히 이러한 지적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에는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이번의 사건의 핵심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 또는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일일 섭취 허용량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기자가 모르고 쓸 때는 아마 국민들도 일일 섭취 허용량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를 겁니다. 독성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암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현재의 수준입니다. 발암물질 들어있으면 바로 암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자료를 만들 때 일반 시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또는 소비자 단체가 들어와서 함께 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이번 새로운 위원회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이 형태의 구성이 또한 똑같이 식약처가 이번에 발표했듯이 또는 의사협회가 발표했듯이 몇 개의 달걀을 먹어도 안전하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독성 실험의 결과에서는 그 정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평가의 시작부터 평가 내용까지 그리고 평가의 결과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의 설명 방식이든지 다시 우리는 못 믿겠다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반드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분야에 또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잘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생리대 문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보면 생산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자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또 이 위원회의 평가 결과라는 부분들이 의심받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생산 과정이라든지 이 생산 과정 이후의 유통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산자만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역시 포함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비스페놀이라는 물질로 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영수증에 묻은 물질, 무슨 또 종이컵에 묻은 물질, 지금 이런 종이컵에 묻은 물질로 인해서 환경 오염으로 작용해서 내분비계 교란을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비스페놀을 얘기할 때 결국 우리는 비스페놀이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고 이른바 비스페놀 풀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비스페놀 풀이라는 게 현재의 지금 논의 수중에서 비스페놀이 더 위험한지 비스페놀 풀이라는 게 더 위험한지 여전히 이 검증 과정 중에 있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비스페놀 논란으로 인해서 비스페놀이 든 우유병,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비스페놀 풀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평가 결과 과정이 단지 어느 하나의 생산자를 이렇게 징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사회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우리가 좀 더 안전하고 값싼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값비싼 물질을 쓰게 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소비자 단체 그리고 또한 생산자 단체를 꼭 같이 포함시켜서 구성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사실은 이번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좀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위해 예방 정책과에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러 부서가 각기 소관 분야의 안전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최근에 그 생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되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관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식약처, 환경부, 산업부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 분류가 소관이 없던 부서도 정하고 다 그렇게 부서별로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게 또 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새로 뭔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또 뭐 제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중앙부처의 국장들이 참석하는 제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는 소관부처를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거는 또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통합적인 위해 관리를 필요하다는 법이 나왔고 나오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은 사실상 저도 보람이고 국민들한테 대단히 큰 도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임무를 맡게 된다면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 나온 것 중에 제가 또 혹시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저희가 환경부가 대응 총괄 부서이고 최근에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이런 걸로 해서 국민 불안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게 또 저희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책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관님께서 항상 이 생활화학 제품 관리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국민 건강이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정부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셔서 종합적인 위해성 평가의 중요성을 제안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도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좀 전반적인 저희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른 쪽의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유해성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기업에게 줬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제일 잘 알 뿐더러 그거를 모르고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이거를 기업의 책임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미국의 피프라나 BPR, 유럽의 BPR, 또 유럽의 리치 제도 등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개별 기업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평가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그 유해성, 위해성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서 그거를 정확한 경우에는 그걸 등록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 정보를 환경부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검증된 정보를 개별 부처에 소관 부처에 제공하게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제품 관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처 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위해 우려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이 위해한지 여부를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법안에서는 통합 위해성 평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벤젠이 노출됐을 때 대기 중 토양, 그다음에 폐기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섭취되는 부분을 다 평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위해성 그러니까 화학물질 등록 평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단계에서는 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죠. 아마도 식약처에서도 통합 위해성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지, 마치 이게 되면은 현재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되는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는 게 7,000여 종인데 7,000여 종이 아니라 벤젠 하나만도 통합 위해성 평가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통합 위해성 평가가 국민들한테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쨌든 제품 관리의 책임은 그 위해성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위험성을 정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저희가 살생물제법,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법에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해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위해성을 검증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을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각 부처별로 만들어진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화평법에 따라서 아까 물질을 등록한다고 했지만 또 상당 많은 부분들이 적용 배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약법, 그거는 농식품부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 정보를 농식품부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돼야 되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것들을 한 부처에서 한번 공유해보자 하는 논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각 부처별로 제공하는 정보랄지 또 뭐 제공되는 정보의 양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면 이게 사고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이제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해성 평가와 관리의 개념은 확실히 다른 것이죠. 저는 살충제 달걀과 발암물질 생리대는 위해성 평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살충제 달걀 같은 경우에는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시장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생리대의 경우도 의약 외품으로 이거 사각지대에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식약처에서 생리대에 대해서는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 품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설정할 때 위해성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년 전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저희도 반성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위해성 평가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기준 내에 있으니까 생산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됐을 때 다른 유해 물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부 환경부도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발암물질 생리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해 의료 제품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위해성 평가가 되어 있는지 위해성 평가할 당시에 몰랐던 정보들이 업데이트된 것들을 재활용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용해서 새로 위해성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사실 적용 범위 부분이 굉장히 또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 그렇다면 인체에 적용되지 않는 제품은 만들지를 사실은 않을 것이고요. 사실상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개 부처 이상이 관리하고 있으면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개 부처만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떤 물질을 한 개 부처만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 왜 그 지적을 안 하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위해성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살충제 달걀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위해성 평가가 사실 만능의 제도가 아닌데 또 통합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통합이라는 의미로 해서 마치 그 위해성 평가를 보완해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한테 오해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정부에서 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위해성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성분 공개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0.1% 이상의 경우에만 전성분 공개를 한달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체 위해가 되는 것은 ppm 단위 또는 ppb 단위의 물질인데 그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것을
생활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한테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 도와주시면 기업의 책임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양준 기자님이나 백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또 스스로 소비자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위해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긴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좀 우리 정부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했다. 그 오염물 위해도하고 위험성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그 구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법이 된다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권위 있게 어떤 우리가 SBC가 발암물질이냐라고 했을 때 그를 뭐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권위 있는 그 연구자들과 토의를 거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SBC가 발암물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SBC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위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그게 저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대로 이 화평법에 따라서 가급적 조속하게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를 빨리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개발 부처와 기업한테 제공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살생물제법을 통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대로 함으로써 최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토론자가 남아 있는데 혹시 양승희 의원님께서 시간이 급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토론? 예. 그러면 그 토론 진행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의 임원진 과장님께서 마지막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임원진입니다. 앞서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제를 하시는 배경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케미컬 포비아를, 그런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탈피해서 지속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여기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좀 논의할 사항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체 적용 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있는 인체 적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일단 빼고, 제품이라고 했을 때 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발제하시는 제목에서 보면 달걀하고 생리대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품이라고 할 때는 남푸드 섹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품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여기에서 보기를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해성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해성 ISO 국제표준에서 보통 다룰 때 위해성이라고 하면 화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 기계적인 것, 아이들이 또 질식 위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전기나 이런 것 감전의 위해도 있고, 위해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건 한
이 10종류가 사실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서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하면 물질에 의한 화학적인 위해성 평가에 좀 국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를 좀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해성 평가의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는 어느 한 부처가 위해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하는 거가 적절한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쪽 해운고가 소관 부처에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전문성이나 기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그 제품들을 관리를 하고 해오고 있는 체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체계에서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어느 한 부처가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부처 간에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해서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좀 협의와 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유해 물질청 경우에는 거기서는 유해 물질에 대한 평가만 하는 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있으면서 식품도 하고 제품도 하고에 대한 걸 부처에서 위해성을 관리를 하는 거를 앞단을 하는 부분이 별도의 기관을 도사하고 있는 형태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건지, 지금은 다 그 부처마다 나눠서 하고서 있는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적절한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제품에 있어서 위해성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대상이 뭐가 되느냐가 또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이다, 뭐 이거는 비관리 제품이다, 이런 게 해서 비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사각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통상적으로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 제품에서도 위해성 평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관리 제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 안전 기준이 유무가 좀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든 민간 자율적이든 기준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단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위해성 평가가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품에서의 기술 진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기준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고, 비관리 제품은 물론이고,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참고로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 저희 부에서 하고 있는 그는 한 가지 공유를 드리면, 가습기 살균제 후속 조치로 해서 저희 산업부에서 받은 미션이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 부분이 관계부 합동으로 만든 생활화학 대책에서는 위해성에 대한 비관리 제품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제품 안전 정부 간의 협의회에서 여기 조정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이 제품안전 기본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안전 기본법에서 제품안전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법이 지금 여기 우은식 의원님 등 해서 산중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 3월달에 법이 공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령을 바꿔서 금년 말이 되면은 여기 정책협의회가 여기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은 비관리 제품에 대한 소관부 조정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의 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부처가 협업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요. 그러기 때문에 성격은 관계 부처 간 협의체고요. 지금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에서
차장님께서 하는 위원회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 지금 비관리 제품에 대한 소관 부처의 문제, 그러니까 관계 부처 간의 기본적 협의에 관한 문제는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를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땐 시간이 꽤 좀 많은 것 같았는데 벌써 뭐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의원님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승조 위원장입니다. 먼저 좋은 토론이 마련해 주신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고 발제와 토론하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외부로부터의 안전, 내부로부터의 안전, 이런 안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가습기 문제라든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면 국가의 어떤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커다란 사태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원만하게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5,100만 국민이 늘 좀 불안하게 또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어떤 안정감이 흔들리고 이 불안한 속에서 생활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주제 발표하신 분이 이 안을 잠깐 봤는데 이런 컨트롤 타워 내지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설립 문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오늘 토론에서 마련된 문제들 우리 김상희 의원님께서 대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어떤 입법화 시킨다면 저도 김상희 의원을 힘껏 도와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뭐 7분의 토론 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공 교수님께서 혹시 뭐 추가로 뭐 얘기해 주시겠으면 얘기해 주시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 법안 자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 우리 소시모의 부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안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약간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제 의견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비자 중심 법안이 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법안이든 소비자 중심, 국민 중심의 법안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또는 공무원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어떤 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신 말씀인데 사업자에게 일차적 위해평가 보거나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만드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 입증하고 공개하고 다 해야 합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개개의 기업이 만드는 물질이 그러니까 제품이 안전하다고 해서 100개의 1000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입고 먹고 쓰고 뭐 바르고 하는 소비자가 안전하냐? 그거는 일개 기업이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서 뭘 넣고 뭘 만드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는 같은 물질을 여러 개의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는 노출이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안 과장님께서는 통합 유해성 평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 통합되는 거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제품에 대한 위해 평가에도 어느 정도의 uncertainty가 들어가는데요. 위해 평가라는 게 불확실성을 0% 만들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불확실성을 포함을 하고 그 불확실성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떤 확률을 계산해내는 게 위해 평가고요. 지금 현재 통합 위해 평가가 개별 제품에 대한 위해 평가만큼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그 학자들이 통합 위해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쪽이 발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시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소비자를 너무 내팽개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합 위해성 평가가 불가능하더라도 시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가 하느냐 이거는 솔직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가 하든 그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뭐 정부 기관에서 합의해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생각은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하지만 그것들을 통합하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 있어야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게 위원회가 될지 다른 기관이 될지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위해평가를 가장 많이 하고 하는 한 부처가 그냥 담당을 해서 모으는 작업을 할지 하지만 밑받침이 되는 개별 위해평가는 역시나 지금의 소관부처가 해야 되는 거는 틀림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위에서 모을 수 있는 그거를 시도하는 그런 그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김상희 의원님 마무리 발언도 하셔야 되고 해서 제가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 회의에서 이제 논의된 거는 크게 뭐 이제 본 법률과 입법 취지에는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서 위해소통 관련된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뭐 대체로 아마 공감하시는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본 법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독립된 평가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게 되고 그게 아마 좀 극복됐으면 좋겠고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게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선 그 김상희 의원님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듣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발제하고 토론을 다 듣고 나니까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네. 훨씬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 이 부처 간의 또 칸막이와 또 관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 또 새롭게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들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통합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어떤 그런 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런 그것이 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살균제 우리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 간에 지금 약간 변화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하고의 충돌이나 중복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혼선을 가져주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그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국가 시스템 이 부분을 좀 더 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처하고도 지금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제 생각에는 간담회도 좀 갖고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무슨 그 특별한 시스템이나 무슨 그 법률을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말하는 환경부, 우리 식약처나 또 그 농림부나 이 부처들이 한번 이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뭔가 자체적으로 정말 교육을 비롯해서 좀 그런 1차적으로는 경각심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별도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금 소비자 단체와 그다음에 이 그 정부 부처와의 좀 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여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도 많은 또 관심과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아주 좋은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간단히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지난 이제 1995년에 한국에 와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수질 오염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라는 프로젝트였고요. 그 이후에 또 대기질 관리와 관련된 위해성 평가와 관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배울 때는 평가자와 관리자가 이렇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가와 관리를 한 사람이 또는 한 주체에서 하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과 이제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법안의 내용도 그것을 좀 분리해서 평가와 관리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하자는 그런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아마 언론에서도 이제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이런 물질의 위해 관리가 그 위해성 평가만으로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관리의 결과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위해성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 이게 risk based policy 또는 risk informed policy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드가 아니고 인폼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성 평가를 저희가 하긴 하지만 결국에 관리는 또 다른 이제 사회 경제적인 아까 이제 우리 위원회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했지만 거기 시민이나 생산자나 또는 다른 관계 부처 또는 공학적인 기술도 또 필요한 거니까 공학 기술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합의가 돼서 또 관리하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해성 평가가 바로 그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법안이 그런 걸 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소사 출신의 삼선 의원이시고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의 대표 의원을 맡고 계십니다. 김상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의 이종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독성학교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권훈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국대 예방의학과의 권호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임무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비자시민모임의 백대영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겨레신문의 김양중 의료전문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자 위해 예방정책과 옥기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의 안세창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의 임헌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행사의 주최자를 모셔서 인사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저희가 토론회를 굉장히 긴급하게 기획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특히 우리 발제자 선생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이종태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 저희가 지금 무례하리만큼 아주 급하게 일정을 잡았는데 어려운 거 다 제끼시고 이렇게 발제도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하루도 놀라지 않고 지나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가적 사안도 많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정말 안전하게 내 생활이 안전한가, 내가 안전한 것을 먹고 있는가, 또 우리 주변 환경은 안전한가, 또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올 여름에는 살충제 달걀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간염 소세지, 또 생리대 문제, 햄버거 문제, 하루도 정말 편할 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 케미칼 포비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사실은 일찍 이런 경각심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생활 속에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대처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리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성 단체에서 여성들에게 밀착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우리 여성들 국민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주 무심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항상 우리 국민들이 듣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부고, 뭐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환경부고, 이것은 또 어느 부처고 해서 또 나름대로 지금 각 정부에서는 이것이 억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부분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에서 우리 제도에서 오는 또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 이후부터 오랜 동안 이제 법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부처별의 이런 칸막이에서 벗어나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위해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했고 그 법안을 준비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소비자 단체라든가 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국민들의 그런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부처 간의 이 칸막이에서 비롯되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체 적용 제품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을 지금 발의하고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오늘 공청회를 거쳐서 이 법이 이런 사태를 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는데 하도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터져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권은정 교수님께서 정말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종태 교수님, 그리고 권호장 교수님, 임무혁 교수님, 그리고 백대영 부회장님, 김양중 기자님, 옥기석 과장님, 안세창 과장님, 임원중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화학 물질에 관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정부가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이제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제 여러 토론회가 있긴 한데요. 금요일 오후에 토론을 보통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격의 행사성 토론회가 많긴 합니다만,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토론회는 시급한 현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급하게 논의의 장을 만든 자리인 만큼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식전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진행은 토론회 자장이신 이종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